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극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대표팀이 모레 새벽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나면서 철강과 타이어, 정유업체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수방, 용산구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신병 처리 이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전국 노동자대회로 힘을 보태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이제 철강과 타이어, 정유업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노동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화물 노동자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탄압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탄압은 바로 노동자가 위한 탄압입니다. 당당히 싸워나갑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을 넘기면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량과 항만 물동량은 회복세지만 철강과 타이어, 유리업체의 물류 차질이 심각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체가 모여있는 여수산단의 하루 운송량은 파업 전에 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반입과 타이어 완성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국의 품절주유소도 74곳에 달하고 휘발유와 경유가 모두 동난 곳도 7곳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협상에는 진전이 없어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불투명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투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하는 등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5일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합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노정 간 대화마저 중단되면서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요구해온 노동자 지위를 정부가 드디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정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로 규정한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곧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라고 강제하는 셈이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화물기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던 노동자성을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다만 그 배경과 내용을 봤을 때는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하여 단체 행동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닌 분명한 사업자입니다. 다른 기사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지 조사에 나선 건데 제시된 근거 조항의 주어는 모두 사업자입니다. 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사업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법적으론 사업자지만 업무 성격은 노동자에 가까운 특수형태 종사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정부는 입맛대로 골라서 어쩔 때는 노동자성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자 단체다, 자영업자다라는 걸 강조해서 정부가 편한 대로 화물 노동자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정부가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다음 주 초로 예고한 추가 신병 확보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신병 처리 이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한 달 동안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주말에 주요 피의자를 다시 부르기보단 참고인 조사와 진술 분석을 통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추가로 신병을 확보할 대상자를 선정할 거라고 예고한 상황.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방과 용산구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신병을 확보할 대상을 분류해 1차 신병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으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두 사람 모두 참사 전후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관련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신병 처리 뒤엔 특수본 수사가 전환점을 맞게 될 거로 보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이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에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 확대되고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윗선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이미 특수부는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지휘부 가운데 남은 건 윤희근 경찰청장 정도인데 특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미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윗선에 대해선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를 딛고 수사 2라운드에 진입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안에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여전히 이견이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까지 최소 나흘의 협상 시간을 얻은 여야가 오늘 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핵심 4인방으로 꾸려진 2+2 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앞서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이른바 소소위를 확대해 협상 속도를 더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12월 9일로 역산해도 합의가 되고 나서 쉬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따지면 대략 월요일 정도까지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의 논의를 지켜보자.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남은 감액, 증액 또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된 쟁점 해소를 위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 협의체가 우선 이견을 좁힌 뒤 양당 원내대표가 남은 쟁점을 놓고 최종 협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밤을 새워서라도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분양주택 등 윤석열표 공약 예산을 지키겠다는 여당과 노인 일자리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각종 법안 처리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서 양측은 협상 전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 폭주, 해임 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집권 여당이 그러한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에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정치권 공방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건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됐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첩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안보 정쟁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비판한 걸 꼬집으며 선을 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발 저리듯 좌불 안석인 모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월북몰이의 희생양으로 삼고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당내 친문계 인사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훈 전 실장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개별 대응과 별개로 민주당 차원의 대책위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당내 친명, 비명 간 이상기류가 감지됐던 터라 제1야당의 단일 대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기적의 16강행을 이뤄낸 월드컵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후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로 승리한 뒤 둘러서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우리 대표팀. 다득점 한 골 차이로 16강행이 확정되자 온몸으로 기쁨을 만끽합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눈물 범벅, 부둥켜 안고 포효합니다. 경기하는데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상암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한국에서 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흥분은 라커룸까지 이어졌습니다. 세리머니 차림으로 들어서는 황희찬과 벤투 감독과 끌어안은 맏형 정우영.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은 붉은 악마를 태운 노래방 버스를 방불케 합니다. 추가 시간까지 포기를 몰랐던 우리 대표팀. 권경원과 조규성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들고 환히 웃었고, 손흥민은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대표팀은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빨리 회복해야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들뜨면 안 돼 이럴 때.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우리 축제를 더 즐길 수 있다고. YTN 장하영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팀 정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임 칼리파 AFC 회장은 홈페이지에 이같이 쓰면서 우리의 16강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또 이번 대회가 아시아 3개 나라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행을 확정한 아시아축구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가 조별리그를 통과해 지금까지 최다였던 2002년과 2010년 한국과 일본 2개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대회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개최국인 카타르까지 역대 최다인 6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오르자 외신들도 이를 극적인 승부로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과 우루과이의 숨막히는 막판 살얼음판 경쟁을 월드컵 본선의 역사를 장식할 드라마로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다득점의 우위를 주는 동률 배제 원칙으로 16강에 진출해 우루과이를 조 3위로 밀어낸 것은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마감된 조별리그 가운데 하나라고 해설했습니다. AFP통신도 경기 종료 후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 한복판에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휴대폰으로 지켜보며 16강 진출 확정을 기다리는 초조한 모습을 역사적 명승부의 상징으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한국이 나쁜 스타트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았다며 극적인 역전승을 낚아낸 한국 선수들의 투혼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16강 상대인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와 수비수 알렉스 텔레스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제수스와 텔레스가 카메룬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모두 한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상을 당해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이들 말고도 네이마르와 다닐루, 산드루가 다쳐서 우리와 경기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9%의 가능성에서 일궈낸 기적의 16강 진출은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를 모르는 우리 선수들의 끈기와 또 투혼의 결실이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우리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면서 추가 시간 골 전문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추가 시간 골 전문가로 명성을 이어갔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벤투어가 일궈낸 알라이안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실제로 최근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유난히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는 한국은 최근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터뜨린 7골 가운데 4골을 후반 정규 시간을 맞춘 뒤 터뜨렸다며 드라마 같다고 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전에서 0대2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추격골을 넣었고 마지막 독일전에서도 김영권과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연속으로 골망을 흔들며 전차 군단을 무너뜨렸습니다. 16강 기적을 완성한 포르투갈전 추가 시간에 터진 황희찬의 극장골이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100경기 때 또 한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를 모르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유난히 추가 시간에 승부를 바꿔놓는 끈기의 팀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우영이 막 옆에 허벅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잡으면서 뛰는 거 보고 진짜 멋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16강 상대는 명실공히 세계 최강 피파 랭킹 1위 브라질.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은 포기를 모르는 투혼으로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이 7월 이후 조금씩이나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적지 않아 높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나 싶었더니 고물가가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또 한 번 민생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채소류,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제히. 라면도 예전보다 잘 안 사게 되나? 지난 7월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달엔 오름세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0.7%포인트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긴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계산한 근원 물가는 지난달에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등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대외 사정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곧 발효될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역시 변수입니다. EU 국가로선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새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버리고 새로운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편다고 하면은 원유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오펙의 석유 감산 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중국의 수요 요인이 늘어나게 된다면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 역시 예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관리의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은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3.6%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엔 4.2%, 하반기엔 3.1%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고물가가 내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식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최종 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를 크게 넘어선 결과입니다. 레저와 접객업에서 8만 8천 개, 보건의료업에서 4만 5천 개, 정부 공공직에서 4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10월과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을 반영하듯 임금은 크게 올라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의 임금 인상률 4.9%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4.6%를 웃돌았습니다.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the Fed is watching for is to see inflation start to come down while the job market is still resilient and can withstand that tighter monetary policy. 때문에 지금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고용시장의 강한 모습이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내년 5월까지의 최종 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5%에서 5.2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10살 이모군을 추모하는 겁니다. 이군이 사고를 당한 건 오후 5시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앞 도로입니다. 사고 지점은 후문에서 불과 9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창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차량 안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확 느껴졌어요. 학부모들은 예전부터 학교 측에 교통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들도 많이 다니고 그쪽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저희는 차량 통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낙동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승합차 2대가 연쇄 추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승합차 탑승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자 뒤따르던 승합차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과천 방향 인근 터널 내부 조명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첫 솔로 앨범을 내놓으며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마태형 진이 13일 군입대를 앞둔 가운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며 팀의 새로운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현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첫 솔로 앨범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일기 같은 작품이라고 소개한 앨범 인디고에는 30을 앞둔 29살 청년의 고민과 진솔한 고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솔로곡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 작품입니다. 이게 제 4년 동안의 역사인데 들판처럼 잔잔하게 오래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멤버들도 활발한 개인 활동으로 새로운 2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룹의 막내 정국은 K-팝 가수 최초로 타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의 문을 열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마쳤고 팀의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슈가는 유튜브를 통해 자체 토크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지난 6월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반년 만에 각자 홀로 서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상식에 참석한 래퍼 제이홉은 군입대를 앞둔 맏형진과 생방송 도중 깜짝 전화 연결을 하며 굳건한 팀워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다 큰 7명이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방탄소년단은 이달 중순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군복무를 하고 2025년 완전체로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종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이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일단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 하지만 이후 2주 넘게 무력 시위를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에 해당하는 지난달 29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기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단 숨고르게 들어간 거로 보고. 대신 북한은 이달 말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경제라는 점을 연일 부각하며 막판 성과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기관지 등을 동원해 주요 경제 부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정책 과업을 관철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전원회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작년 8기 4차 전원회의 때 시기지 문제 해결을 북한이 과업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1년간의 북한의 노력의 성과를 분야별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연내에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대남 전략의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어서 단지 속도 조절일 뿐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수세에 몰렸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추운 겨울이 닥치면서 전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양측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주변에서 몇 주째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 격전지는 1차 세계대전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참혹한 참호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진격하지 못한 채 참호를 파고 버티면서 포격과 기습 공격을 주고받으며 하루에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쏟아집니다. Я думаю, що цей епізод один з тих, який буде представлений міжнародному кримінальному суді. 러시아는 하르키우와 헤르손 등 주요 점령지를 내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바흐무트 점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약과 무기 보급 문제를 풀지 못하며 러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난에 겨울 추위까지 닥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데다 고물가와 경제난으로 서방의 지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똑같이 어려운 시점에 협상을 위한 푸틴과 젤렌스키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등 이번에 뺏긴 4개 지역과 크림반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I presented it to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G20 summit, and I'm asking you to help us implement this formula. This is the only way to the real peace. Н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ейчас никакие переговоры невозможны, потому что их абсолютно отрицает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쟁 찬성 비율은 57%에서 25%로 급감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평화 협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러시아 내 여론이 바뀌며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당장 푸틴과 대화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재 시각 2일 화상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말했듯이 푸틴은 그 어떤 대화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모든 행동은 불법적이며 명분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이 포함된 주요 7개국 G7과 호주 역시 공동 성명을 내고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가격 상한은 이보다 10달러가량 아래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합의액이 30달러였다면 러시아 경제를 더 빨리 파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시즌은 끝났지만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는 지금 한창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인 선수들로 구성된 호주 최초의 한국팀 질롱코리아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복귀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쭉 뻗어나가는 타구. 타자는 여유롭게 1루로 진출합니다. 질롱을 연고지로 호주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한국 연합야구팀 질롱코리아의 홈 경기입니다. Very excite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Geelong to have a local team. Quite enjoy watching Geelong Korea. 여름인 11월부터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는 호주에는 한국을 포함해 외국 구단 두 팀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롱코리아는 한국 프로야구단 선수들로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해외 프로야구팀. 2018년 창단된 뒤 코로나19로 한동안 참가하지 못하다가 3년 만인 올해 다시 호주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각 구단 유망주들이 대거 발탁돼 어떤 경기를 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단 측에서 이제 좋은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로 오는 것을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멜버른에서 게임할 때도 이제 한국말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들리면서 이제 힘을 더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홈구장에서는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선수들이 조금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승리를 많이 해서 질롱 교민들이나 오시는 관객들한테 조금 더 재밌는 경기,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질롱코리아의 복귀를 반기는 건 호주 한인사회. 지난 두 시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한국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레이드 자이언트와 펼친 이번 홈 경기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경기장을 찾아 한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질롱코리아의 홈그라운드에서 첫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응원 왔습니다. 호주 교민사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한국 경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질롱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한국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한국 팀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5회까지 5점 차이로 끌려가던 질롱코리아는 6회 이후 홈런 2방이 터지면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는데요. 하지만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아쉽게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 시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동포사회에 안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호주 질롱 베이스볼 파크에서 화이트홀드 윤영철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한인의 날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주말 시내 거리를 통째로 빌려 치른 이번 축제는 팬데믹 격리 기간에 늘어난 한류 팬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 현장에 정덕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K-팝 노래에 맞춰 흥겹게 리듬을 타는 사람들. 유명 가수가 아닌 현지 K-팝 커버 댄스 그룹의 공연 무대지만 한류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이른바 소떡소떡 같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는 이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한인의 날 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는 한인 동포와 현지인 모두 함께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즐겼습니다. Esta es la primera vez que vengo y me pareció un buen evento, mucha cultura y la pasamos muy bien, la verdad.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지금까지도 좋았지만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때 최장기간 봉쇄령을 내렸던 아르헨티나. 봉쇄 당시 OTT와 SNS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한 한류 팬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목말랐던 많은 한류 팬들은 궂은 날씨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Me gusta también como los coreanos acá le agradecen a los argentinos y como nosotros le agradecemos a ustedes por la cultura, por el gran evento que hicieron. 한인의 날 행사는 올해로 8회째. 현지 동포들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우리 문화를 현지 사회에 더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한인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os argentinos conozcan los productos coreanos, la cultura coreana y bueno, nuestro objetivo eran ellos, así que estamos aprovechando este momento gracias al K-pop, al K-drama, que pueda conocer la comida también coreana. Bueno, para el gobierno de la ciudad es un honor y es una oportunidad dar a conocer las culturas y las tradiciones, la gastronomía, la caligrafía, las danzas típicas de la colectividad coreana para toda la sociedad que reside en la ciudad de Buenos Aires y también como el resto del país. 3년 만에 성황리에 열린 한인의 날 축제. 아르헨티나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약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은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82%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8일 21%까지 하락했지만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97%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광양항은 그제 오후 5시부터 어제 오전 10시까지 반출입량이 컨테이너 2개 수준에 그치는 등 평소의 0에서 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멘트 수송량은 업무 개시 명령 등의 영향으로 평소의 62%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의 운송거부가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 품절주유소가 74곳으로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품절주유소는 하루 전 같은 시각보다 14곳 늘어난 7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가 모두 동난 곳은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곳, 충남 9곳, 강원 10곳 등이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국회 앞과 부산신항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동시에 열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결의하며 업무 개시 명령은 계엄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과 부산 집회 각각 6천여 명과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추가로 신변 확보를 시도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어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서울 소방본부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기존 진술들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소방과 용산구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신병 확보 대상을 분류해 1차 신병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참사 전후 대처소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법 용산소방서장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친 뒤 치안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소방노조가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 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며 예산안 늑장 처리를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를 연계해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여당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이른바 소소위를 확대한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담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회동을 통해 내일까지 예산안 주요 쟁점이 정리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레쯤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 있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모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혔다며 정권의 입만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저마다 16강 진출의 기쁨을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통해 알렸습니다. 역전 결승골을 도운 손흥민은 사진과 함께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는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황희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라커룸에서 다 함께 활짝 웃는 선수들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동점골 주인공 김영권도 대한민국 모두가 이뤘습니다라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영국 BBC 방송 축구 해설진이 포르투갈전 한국의 결승골을 극찬했습니다. BBC 해설진 중 한 명인 리오 퍼디난드는 자신의 SNS에 황희찬의 결승골 당시 중계 부스 상황을 영상으로 올리고는 미친 장면이었다고 썼습니다. 퍼디난드는 방송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포르투갈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보라며 어떻게 패스할 공간을 찾을 수 있었는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도 토트넘 감독 시절 손흥민을 떠올리면서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국 손흥민의 도움으로 한국이 16강에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황희찬의 슛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슛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결승골 장면을 기억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오르자 외신들도 이를 극적인 승부로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인 조별리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AP통신은 한국과 우루과이의 숨막히는 막판 살얼음판 경쟁을 월드컵 본선의 역사를 장식할 드라마로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다득점의 우위를 주는 동률 배제 원칙으로 16강에 진출해 우루과이를 조 3위로 밀어낸 것은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마감된 조별리그 가운데 하나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끝나 한국의 조 2위가 확정되자
경기장에 있던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껴안고 입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내뿜으면서 기쁨을 표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경기 종료 후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 한복판에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휴대폰으로 지켜보며 16강 진출 확정을 기다리는 초조한 모습을 역사적 명승부의 상징으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한국이 나쁜 스타트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았다며 극적인 역전승을 낚아낸 한국 선수들의 투혼을 주목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포르투갈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종료 직전에 드라마 같은 역전에 성공했다며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2대0으로 마무리되고 나서야 진짜 파티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기장 한쪽에서 기쁨의 눈물을 쏟을 때 16강이 좌절된 우루과이는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상반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아직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팀인 한국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손흥민은 한국이 4강에 올랐던 2002년 월드컵 정신을 소환했다며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에너지로 유감없는 경기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가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5층짜리 호텔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층 객실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투숙객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숨진 여성이 머물던 객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 가스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이른바 소소위를 확대한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담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회동을 통해 내일까지 예산안 주요 쟁점이 정리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레쯤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60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은 올해도 예산안 조정 소소위원회 심사에 맡겨졌습니다. 회의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인데 지역구 실세 의원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표 예산이냐, 이재명표 예산이냐, 여야 충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민생 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죠. 시한을 지킨 건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소위원회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한 115건인가요? 정도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보류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류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 안 되는 거는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넘기고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의하려고 합니다. 구성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까지 3명뿐. 예산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며 마련한 장치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편법입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생중계되고 취재도 허용되는 예결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600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을 그야말로 밀실 회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슬그머니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돼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소소위에서 100억 원 이상 늘린 사업은 79개,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철도와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16개는 평균 175억 6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쪽지 예산을 넣는지, 거기 소소위 위원들 중에 누가 어떠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지 않아요.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서로 탓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습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입니다. 소소위에서 결국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가 정쟁에 밀려 졸속 심사를 하다 보니 밀실에서 예산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짬짬이 쪽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올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이나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기가 더욱 기승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중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는 몇 번일까? 금융은행 쪽에서 대출 청약철에 민원 신청 들어오신 내용을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저희 회사결정을 사채행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나쁜 업종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 고객분들이 아니면 안내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07학번 권세민이라고 합니다. 화생 쪽이시죠? 정말 저희 누님이랑 이제 성함 같은 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히 의심이 가지 않는 목소리지만 모두 정답입니다. 막상 전화를 받으면 경계심이 허물어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입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걸어오면 가족의 목소리조차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는 그 끝머리가 딸 같기도 하고 잘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취약한 사기 유형도 다릅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잔정에 약하면 친구 활용 공격에 쉽게 당하는 시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이유는 실제 상황이 닥치면 당하거나 너무 자연스러워 의심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 유형을 미리 체험해보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체험형 홍보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하라거나 택배 배송 주소가 잘못됐으니 수정하라는 사이트 링크를 무의식 중에 누르기 쉽습니다. 연결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휴대전화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고금리 시대,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문자 피싱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2번 울립니다. 범죄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피해자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식으로 진화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금융사들은 연말을 맞아 사기 유형별 대처법을 안내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의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재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보험 대리점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계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20년 보험 대리점 휴랑을 설립했습니다.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 1,6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악사손보 소속 설계사와 자체 설계사 800명 규모로 회사를 꾸린 겁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영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수수료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수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객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숫자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결과 악사손보가 휴랑 측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리점 측은 공정위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저희가 파산 직전 상태고요. 수수료율이 이거 너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사손보와 휴랑의 대립은 최근 보험업계에 불고 있는 재판분리 움직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품 설계 제조는 본사가, 판매는 판매 전문 회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14개 보험사에서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감축이 가능하고 대리점 입장에선 여러 회사 상품을 팔 수 있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전문적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처럼 보험사와 대리점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데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설계사 고용 불안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불안전 판매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판분리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무서운 생존력에 전염성도 강해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생굴과 과메기 등 겨울이 제철인 각종 해산물을 즐기기 좋은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몰리는 경향이 매년 반복됩니다. 올겨울 역시 한 주 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50% 넘게 급증하는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한데 겨울이라 방심하다가 걸리기 쉬운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더 생존력이 강한, 생존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보니까 겨울철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익히면 다 죽는 세균 바이러스니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나 해산물뿐 아니라 과일과 채소, 우유, 물 등 각종 오염된 날 음식을 먹으면 걸립니다. 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나 구토물, 만진 물건을 통해서도 옮는데 전염성도 매우 강합니다. 1년 평균 발생 건수는 53건 정도로 많진 않지만 한 건당 환자는 19명꼴.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은 한 명만 걸리면 순식간에 퍼지기 쉽습니다. 메스껍고 구토하고 막 이런 게 되게 흔해요. 설사도 물론 많지만 유아라든가 또는 고령에서는 탈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먹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겨울철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나라 첫 에어 앰뷸런스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쓰러진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중환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외국의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태국 방콕의 돈무안 국제공항.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40대 한국인 남성을 의료진들이 정성스레 살핍니다. 흔들리지 않게 시트에 잘 고정한 뒤 환자를 응급구조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에 옮깁니다. 김포에서 날아온 국내 최초의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는 국내에 여러 대 있지만 앰뷸런스 비행기는 지난 4월 호주에서 들여온 이 비행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조종사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까지 모두 한국인.
우리 비행기로 우리 의료진이 우리 국민 환자를 이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널리 알려진 건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의 구출 작전 도중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국내로 이송한 게 바로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당시엔 스위스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송 비용이 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4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에어 앰뷸런스는 환자가 이동한 거리만 비용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에어 앰뷸런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거리까지 비용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비행기를 쓰면 왕복 비용만 부담하는 거라 유리하고 우리 의료진이 타는 것도 여러모로 장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에어 앰뷸런스는 모두 155대로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포함 22대가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국내 운영사는 고가의 이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준비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던 에어 앰뷸런스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 체제의 정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년 전 홍콩 시위 때만 하더라도 자국 체제를 옹호했던 중국인들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 홍대 거리에 홍콩인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민주주의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회에 맞춰 중국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이 국가를 부르며 조롱한 겁니다. 결국 양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공산당 체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충성과 지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홍대 거리에 모인 중국인 100여 명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제 실시와 표현의 자유까지 외쳤습니다. 독재자 말고 200원을 먹는다! 독재자 말고 200원을 먹는다! 어른 자유를 먹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홍콩 시위 땐 체제 옹호에 앞장섰던 중국인들은 이젠 코로나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억압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지난달 24일 중국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사망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활의 어려움, 불편함 등등이 이번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에 이번 시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3연임을 이룬 것에 대한 불만도 섞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고 지도자가 시진핑이고 그 사람이 또 3년을 하는 이렇게 자꾸 이제 기결되는 것들이 3년 사이 보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외부 문물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지만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며 4대 세습 각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재단은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뜻을 담아 올해 북한에 USB 2,000개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등 과거 한국 인기 드라마는 물론 타이타닉을 비롯해 유명 할리우드 영화들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만큼 플라스틱 병에 생필품과 USB를 넣어 강에 띄워보내는 차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자식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남한 사회를 동경하게 돼서 자식이 먼저 탈북하고 부모가 동반 탈북하는 그런 고위 탈북자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특히 북한의 젊은 층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외부 문물 유입이 계속되면서
북한 당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상무장, 정신무장의 길은 백두산 행군뿐이라며 연일 백두 혈통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한 10대 딸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자에게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을 제정했는데 그만큼 북한 내부의 사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MZ 세대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 경계 고삐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부 문물 유입에 따른 체제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북한의 대응 조치도 강경해지면서 4대 권력 세습을 대내외에 확고히 각인시키려는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암투병 일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소통의 힘으로 적지 않은 치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병원에 가서 CT 찍고 주사 맞고 뼈 검사까지 받습니다. 주인공 박찬우 씨는 3년 전 방광암을 진단받은 4기 암 환자입니다. 방광 바깥쪽에 이제 종양이 보인다고 해서 그 종양을 이제 제거하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이제 암이었던 거죠. 2021년 10월에 폐전이가 되면서 4기 암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단풍 보러 떠난 여행 이야기와 담백한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하루를 담았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려고 시작한 건데 자신의 평범한 하루가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 벌써 2년 넘게 영상 올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옛날에 암 환자인데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 백패킹을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영상들을 업로드하면서 이제 암 환자도 할 수 있다. 암 환자도 평범한 일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 투병 중인 박지은 씨도 유튜브에 일상을 올립니다. 박지은 씨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생긴 탈모를 가리기 위해 가발 고르는 팁까지 유쾌하게 설명합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끼고 같이 힘내자는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도 암을 겪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댓글들 써주시는데 그런 거 보면 힘이 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투병하는 일상을 촬영해 올리고 공유하는 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도 이제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소통을 통해서 많이 힘과 이제 희망을 얻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마다 병마에 대처하거나 치유받는 방식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투병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도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좀 밖으로 나오셔서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을 수도 있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강신일, 문소리 등 스크린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연극 광부 화가들이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혼란한 세태 속에서 굳이 왜 예술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은 또 요만하게 그려 괜히 이따만하게 그려. 저게 그 원근법 아닌가? 아니야 처음에 크게 빌리려 했는데. 단순한 호기심에 미술 감상 수업을 신청한 광부들. 하지만 예술은 어렵다며 포기하려 하자 강사는 직접 그림을 그려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재능을 발전시키며 진짜 화가로 성장하면서 예술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소리, 강신일 등 지난 2010년 초연과 2013년 재연에 참여했던 배우들에게 이 작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영화 작업을 하면서 또 뭐 드라마도 하고 다른 연극을 하고 모든 작업을 하면서 대사들이 생각이 날 정도로 내가 미처 다 몰랐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담겨 있구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예술이 무엇이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느끼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극은 1930년대 영국 동북부 뉴캐슬 탄광지대에서 활약했던 화가 집단인 애싱턴 그룹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934년 266명이 사망해 영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는 그레스포드 탄광 가스 폭발 희생자 추모곡을 배우들이 직접 불러 극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광부라는 걸 더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배우들한테 노래 배우자.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에 세계대전까지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술. 연극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한국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한인 동포는 물론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직접 꾸민 무대도 선보여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축제 현장을 이준섭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신나는 사물놀이 장단으로 흥을 돋웁니다. 화려한 한복의 자태에 관객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K-팝 커버 댄스와 태권도 실력을 뽐내는 이들은 뉴질랜드 현지 청년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열린 한국의 날 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마다 소규모로 진행됐던 한국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이곳 빅토리아 광장에는 2천여 명이 몰려 축제를 즐겼습니다. 널뛰기와 투어 등 뉴질랜드에선 쉽게 접할 수 없을 한국 전통놀이도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엄청 좋았고요. 이번에 한국의 날 와가지고 진짜 제대로 사람들이 작정해서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재밌는 거 보여주셔서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뉴질랜드. 이번 축제에서는 양국의 교류 60년을 돌아보는 기념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사진전을 둘러보며 감회졌기도 했습니다. Personally, I think it's some of the old photos that actually go back to when Dad was serving. And Dad, you enjoyed the photos? I did, very much so, very much. Coming today, well, it's taken me back all those years. And I've met so many of my old mates and so forth that we were there together. And so it couldn't be better. 동포들은 오랜만에 재개된 축제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현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수교 60주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마이너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뜻에서 아주 열심히 수교 부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과 한국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이 더더욱 뉴질랜드 사람들과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한 이해심과 서로 커넥트되는 그런 계기가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더더욱 커넥트 될 수 있게 그런 배리어 없이 커넥트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교 6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모처럼 함께한 크라이스트 처치의 한국의 날 축제. 동포들은 내년 이맘때엔 동포 사회와 현지 사회를 잇는 더 성대한 행사를 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의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5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6.7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 무난하겠고요. 제주도만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2.1도, 부산은 영상 6.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청주 2도, 광주 3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이 강추위는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